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코인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면서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이던 윤리감찰과 진상조사는 모두 중단됐고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여당은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의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안전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푸틴 대통령 규탄을 요청했고 교황의 평화화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영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늘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의 탈당을 첫 소식으로 전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불법이 있었는지는 따져볼 일이라고 하지만 선출직 고위공직자로서 그 자격과 처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코인을 보유한 문제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 또 이후 제기된 숱한 의혹 등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겠죠. 더 나아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이번 논란의 마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전 SNS를 통해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탈당으로 당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은 중단됐습니다. 탈당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김 의원은 사흘 전 가상자산 매각 등 당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당의 진상조사가 진행되자 탈당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측근인 김 의원 코인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 또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입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쇼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까지는 마라톤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희동 기자, 당초 계획과 달리 쇄신 의총의 맥이 다소 빠졌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쇄신 의총은 현재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의 요청으로 당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는데요. 아직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 대해선 당 국회의원이었던 이란 표현으로 탈당을 수용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는 의총에 앞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의총에선 김 의원 탈당으로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중단된 만큼 국회 차원의 윤리제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서 김 의원의 탈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김 의원의 탈당에 명분이 없을 뿐더러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도 끝이라는 위기의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역구인 박용진 의원도 늑장 대응에 뒷북 대응도 비판받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놔버리면 다 끝난다고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 지역 의원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선 다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 탈당이라며 절대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수도권과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 내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오늘 전격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던 자체 진상조사는 유야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의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이었는데 김 의원은 왜 갑자기 탈당을 했는지, 이를 두고 여당에선 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을 하는지 정치부 김태훈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갑작스러운 탈당이에요. 전격적이라고 말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김 의원의 단독 결정으로 봐야 합니까? 네, 이제 보신 것처럼 현재 의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지도부 내에서 김 의원이 탈당해야 한다는 기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지도부 인사들도 탈당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탈당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께서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점, 그리고 오늘 탈당 직후 이 대표가 이번 논란에 대해 처음 사과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와는 사전에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을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탈당을 함으로써 당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지금 당이 취하던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조사라든지 감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지난 11일 꾸린 진상조사단은 이 사실상 활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또 이 대표의 지시로 12일 윤리감찰도 착수를 했지만 이 역시도 멈춰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전부 팔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이 김 의원으로선 이 권고를 따를 이유도 사라진 셈입니다. 김 의원 입장에서는 조사도 피하고 재산도 지키고 이런 셈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된 셈이 됐습니다. 네. 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이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김 의원이 설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시세 조종을 한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시세 조종 혐의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검찰은 이 때문에 부패방지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실제 적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논란이 당 전반의 어떤 악재인 게 분명한 상황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당이 강제로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까? 네, 이 탈당 자체가 이 자유의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당 차원에서 이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한 지도부 인사는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면서 추가 징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했을 경우 제명을 결정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19조는 탈당자의 복당을 심사할 때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면 김 의원의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지금 총선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번 논란 사태가 2030 젊은 층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때문에 탈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이 2030의 실망감은 곧바로 민주당 지지율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의원 논란이 불거진 뒤 이뤄진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직전 조사에선 31%였던 20대 지지율이 19%로 30대 지지율도 42%에서 33%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수도권 의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내년 총선 이후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까지 나온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근데 의혹이 불거지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탈당부터 하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대표도 자진 탈당을 했고요. 이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탈당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을 받던 이상직 전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 회부 직후 탈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2020년 가족기업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탈당했다가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당한 바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몇 차례 지적을 해드렸지만 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우선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여야 의원들은 가상화폐 보유 내역 전수조사와 같은 정치적 해법의 필요성에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좀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사정들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전망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의총에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남국 의원에 앞서 이 문제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죠. 이 탈당 기자회견 당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던 이 두 의원은 열흘이 넘도록 검찰과 조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악재가 겹친 곤란한 상황인데 검찰은 이번 주 중 두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앞으로 조사나 또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당 11일째 검찰과 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의원 모두 검찰이 제시한 소환 날짜에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각각 민주당 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돈봉투를 건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두 의원을 소환해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사실관계와 송 전 대표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기존에 파악한 9,4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살포된 돈봉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송 전 대표 외곽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자금 흐름도 추적 중입니다. 오는 19일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재판이 시작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조군이 다니던 학교 앞을 지날 때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조군의 아버지는 비슷한 일을 막아야 한다며 스쿨존의 안전장치를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족들이 환하게 웃는 조은결 군의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섭니다. 조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서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흰 손수건을 흔들며 조군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은결이는 규칙 잘 지켰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다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조군은 지난 10일 수원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조군의 아버지는 비슷한 일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거리를 확장하고 스쿨존 내 펜스와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 2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조군의 아버지는 여전히 차들이 신호 위반을 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우회전 차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회전 차로에 대해서 포장 재질이라든지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경찰은 구속된 운전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피의자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거지만 제한을 걸고 연락이나 통신기기 사용에는 따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가상화폐 처분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조기 송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네스 대표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내건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5억 원 상당의 보석금과 거주지를 지정된 아파트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통신기기 사용 제한을 따로 언급하지 않아 권 대표가 보유 중인 가상화폐 추가 처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 대표가 보유한 가상화폐 규모는 650억 원 상당으로 절반가량인 300억 원어치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를 송환 시점까지 범죄 수익을 은닉하지 못하게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지만 권 대표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동결할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현지 언론을 통해 도주 우려가 없고 숨을 필요도 없다며 송환국 재판에 참석할 준비가 돼 있고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으로 현지 사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무부는 보석 결정은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며 사법공조를 통해 권 대표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요청 중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내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결정됩니다. 40일 넘게 미뤄지다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자구책 발표에 이어 정승일 한전 사장까지 물러나면서 사실상 선결 조건이 채워졌다는 건데요. 정부와 여당은 오늘 인상폭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도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서울 남서울본부 매각을 포함해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내놓자 정부와 여당도 미뤘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데 이어 내일 당정협의를 열고 인상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합니다. 전기가스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일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산업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7원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 경우 4인 가족 전기요금은 현재 57,300원에서 59,740원으로 2,440원이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동결됐던 가스요금 역시 메가줄당 5.47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금 의료 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윤 대통령이 제1을 요구하면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고 한일 정상은 또 한국이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방문해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마지막 날인 2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놈펜에서 3국 정상이 만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개최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6개월 만인 3국 정상회의에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한미 핵협의기구에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는 한미 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의제로 오르진 않을 예정입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이견이 커 불참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을 미국 정부에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방문 기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함께 참배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는 처음입니다. 히로시마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위로하고 한일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G7 정상회의 중 윤 대통령은 보건과 기후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을 토론하는 확대 회의에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시민들은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린 축제와 행사장을 찾아 저마다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주말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반려견들이 견주와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5kg도 안 되는 소형견부터 어린이만큼 큰 대형견까지 모두 신나는 표정으로 휴일을 즐깁니다. 많은 강아지들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많은 강아지들이랑 같이 산책하니까 너무 좋고요. 반려견 400여 마리는 3.5km 거리를 견주와 함께 걸으며 친밀감을 높이고 추억도 쌓았습니다. 이제 16살인데 그늘 있는 데서는 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려고. 봄꽃 축제를 앞둔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 6천만 송이가 활짝 폈습니다. 아이들은 빨간 양귀비꽃을 배경으로 한껏 포즈를 취해봅니다.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아요. 빨간색도 예쁘고 파란색도 예쁘고 보라색도 예뻐요. 온천 축제에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온천수에 발을 담갔습니다. 도심 속 조격에 쌓였던 피로가 금방 풀리는 기분입니다. 조격을 되게 좋아해요. 몸에서 열이 나서 애가 천대에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후 첫 일요일인 오늘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봄 날씨를 만끽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그런데 5월이 2주 이상 남았는데도 때이른 더위에 반팔 티셔츠를 입게 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 다음 주엔 낮 최고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이 더위가 일찍 찾아온 이유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낮 더위를 피해 그늘진 공간마다 나들이객들이 넘쳐납니다. 수상 스포츠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너무 추웠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 서울의 기온은 24도까지 치솟았고 대구는 한때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더위는 한반도 상공의 이동성 고기압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고기압을 따라 중국 대륙에 더운 공기가 유입됐고 따뜻한 남서풍의 맑은 날씨로 지열까지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고온다습한 남풍까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3, 4도가량 높은 날이 있고 기상청은 서울의 경우 내일 27도, 모레 30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지에 무더위 쉼터 4,200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경우 폭염특보 시 격일로 전화나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생활지원반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업들이 가족 친화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 본사를 테마파크처럼 꾸며 직원들의 가족을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코로나를 견뎌내고 재개된 행사인 만큼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행자가 휘슬을 불자 아이들이 상대편 쪽으로 공을 던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는가 하면 목이 터져라 응원도 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일터인 회사 강당이 가족 프로그램을 위한 운동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아이가 아빠 회사에 한번 꼭 오고 싶다고 말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갖고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 보낸 것 같아서. LG U+가 4년 만에 재개한 가족 행사엔 400명이 넘는 임직원 가족이 몰렸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집안에서도 지지를 보내주시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테마파크로 꾸며진 대한항공 본사 경납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초대형 에어 바운스는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입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실제 비행을 앞둔 랩핑 항공기를 전시했는데 기내엔 직원 약 2만 명의 이름을 새겨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전기도 수원과 세종 사업장에 바이킹과 회전그네 등을 대여해 놀이공원처럼 꾸며 직원 가족을 초청하는 등 기업들의 패밀리데이 행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직원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닫혔던 일터의 문을 여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었는데 이것도 옛일이 됐습니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사들도 회의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5명 가운데 1명뿐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충남의 한 중학교.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을 봅니다. 앞서 6월엔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극단적 사례들만 화제가 되지만 많은 교사들은 매일 학교가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맞짱 뜰까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어요. 농담 삼아서. 저희는 성당하냐고 뭐 그런 데 다 있지. 교사들의 만족도는 2006년 67.8%에서 꾸준히 하락해 올해 23.6%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비율도 역대 최저인 20%를 기록했습니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던 선배 세대와는 너무도 다른 환경에 처한 겁니다.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회의감을 느껴서 이직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퇴근 후에는 투자 공부를 한다든지 제2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도. 실제 지난해 전체 퇴직 교원 11,900명 중 절반 이상은 정년을 못 채우고 명예퇴직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 방해 학생의 출석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생활 지도에 대한 교사의 면책권 부여 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크고 역전세와 미분양 사태도 혼재해 있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돈 속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지난 1, 2월과 3, 4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셋값을 비교해보면 40% 정도가 이렇게 상승 거래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강남구의 A아파트에선 전용 면적 84.94제곱미터의 전세 계약이 지난 1월에는 10억 정도의 거래가 됐지만 불과 3, 4개월 만에 3억 원이 뛰었고요. 동작구의 또 다른 B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84.9제곱미터 전세가 1월 5억 8천만 원 정도의 계약이 됐는데 이달에는 7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올 초만 해도 세입자를 모신다고 할 정도로 이 전세 시장이 어려웠었는데 반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유는 좀 다양한데요. 먼저 아파트 매매와 이 전세 가격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전세 대출 금리가 3월 이후에 최저 연 3%대까지 떨어진 영향이 좀 큽니다. 이렇다 보니까 인기 단지들의 경우 금 매물 물량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최근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빌라 전세 수요 일부가 비교적 좀 저렴한 아파트 전세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도권 전세 거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이렇게 반등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온도차가 좀 큰데요. 종로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최근에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 2년 전보다 이렇게 3억 원이나 좀 낮은 9억 원의 거래가 됐지만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2월 7억 원대에서 또 최근에는 9억 원대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격차가 좀 있군요. 전세값이 오른다는 소식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전문가들은 최근 거래가 좀 늘고 가격이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전셋값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들어서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 수요가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전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미분양 우려가 또 커지는 이유가 있고요. 여기에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 부실 우려도 여전하고 해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또 전세 사기,
특히 역전세난 등의 좀 문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전세난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는 관행적으로 2년 단위로 임차 계약을 맺게 되죠. 2년 전과 비교해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이 전세 보증금과 현재 전세값의 격차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세값 정점 시기인 2021년 6월부터 또 10달간 서울 아파트 신규 계약이 5만 건이 넘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매달 5천 건 이상의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곧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이군요. 매달 5천 건이면 자칫 부동산 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27일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공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역전세까지는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한 이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렇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DSR이나 또 LTV 등 각종 대출 규제 완화로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면 하반기에 예상되는 이 시장 논란에서 일부 좀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역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우리 편에 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이 중재 역할을 맡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해자와 침략자는 같을 수 없다며 교황의 평화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해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Я розказав про злочини, які скоїли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нти проти наших людей, про депортацію українських дітей. 4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젤렌스키는 교황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줄 것을 촉구했고 외교적 중립을 지켜온 교황청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담 직후 젤렌스키는 피해자와 침략자는 같을 수 없다며 푸틴에 대한 규탄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회복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혀온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중재를 제안하는 교황의 평화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Dimostrare che noi scommettiamo sulla vittoria dell'Ucraina. Sosteniamo la formula di pace in 10 punti del presidente Zelensky che è stata proposta nei mesi scorsi. 유럽을 깜짝 순방 중인 젤렌스키는 이번에는 독일로 향해 숄츠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장갑차 50대 등을 포함한 3조 9,400억 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튀르키예에서 대선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년을 연임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하면 사실상 종신 집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서방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이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 여부를 결정할 대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Ülkemiz için en iyisinin olması temennisiyle sabahın erken saatlerinde gelip oyumuzu kullandık. 20년을 연임한 에르도안은 사실상 종신 집권을 노리고 선거에 도전했는데 오랜 경제난과 대지진 초기 부실 대응으로 돌아선 민심을 붙잡는 게 관건입니다. Ülkemizin geleceğine, milletimizin kazanımlarına, devletimizin hedeflerine sahip çıktığımız 6개 야권 단일 후보인 케말 클루츠다로르 대표는 에르도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공격하며 친서방 노선을 표방합니다. Biz Batı'nın uygar dünyanın bir parçası olmak istiyoruz. Ülkemizde demokrasi istiyoruz. 무엇보다 이번 대선 결과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테러 제재에 불참하고 나토의 새 회원국 가입도 거부했던 친러시아 에르도안이 실각하면 서방으로선 큰 부담을 덜게 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튀르키예와 활발한 교역을 이용한 러시아는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언론의 평가가 나오는 이번 대선은 상대 후보보다 득표를 많이 했더라도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주 뒤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코인 영장 2번 기각된 이유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관련해서 지난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2번 청구를 했는데 모두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꽤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김 의원의 코인 계좌에 해당하는 이 전자지갑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게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였다고 합니다. 이 복수의 전자지갑을 특정한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에 검찰은 한 개의 전자지갑만 보겠다며 두 번째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영장 판사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모두 기각을 한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를 근거로 기획수사, 표적수사 이런 주장을 폈죠.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논란 초기에는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요. 강제 수사가 막히자 검찰이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저런 주장은 뭐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점을 저희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근데 그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 거는 금융당국이 김 의원의 거래의 이상함을 포착을 하고 검찰에 통보를 해서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흔한 일입니까? 네, 일단은 코인 보유나 일반적인 거래로는 검찰에 통보되지까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불법 자산이나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잡아내는데요. 이게 한 달에 약 1000건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아낸 의심 거래를 심사분석관이 직접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해서 상세 분석을 하게 되고 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4%, 그러니까 1000건 가운데 약 40건 정도만 검찰에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율이라면 정말 금융당국이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검찰에 통보를 한 건데 흔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영장이 기각이 됐을까요? 네, 일단은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영장이 한 번 기각이 되면 판사가 바뀌게 되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의 영장 기각 모두 당시 남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였던 권기만 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권 판사는 이와 비슷한 시기였던 지난해 10월에는 투자자 4,000명에게 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밀양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영장 발부를 주장했는데 권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풀어줬죠. 이후에 김 전 회장은 실제로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번 김 의원 코인 논란의 파장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이 두 번 모두 이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한 셈인데요. 한 검찰 관계자는 권 판사에 대해서 형사법 재판 경력이 적다면서 이 코인이나 증권과 관련한 금융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니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코인 영장 2번 기각된 이유의 느낌표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얼굴이 있는데요. 2021년에 이재명 대표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번 그만큼 다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검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김 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건 아닌지, 자금의 흐름은 어땠는지 이제라도 철저하게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 애물단지된 한전공대입니다. 예.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적자가 심해지면서 얼마 전에 25조 원대 규모의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었는데 한전공대가 이런 한전의 자금을
매년 받아쓰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한전 측은 올해에만 이 한전 공대에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3년간 8,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이게 한전 공대 전체 예산의 70%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한전의 자구책에 이 출연금 감축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교수들한테 다른 내보다 2배 이상 이렇게 공급을 줘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 공대에 대한 출연이라는 것도 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자구책에 한전공대 지원을 줄이는 내용은 없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네,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지원이 특별법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한전공대 특별법은 대학이 한전으로부터 예산을 지급받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한전의 지원이 특별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만큼 어떻게 줄일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 시절에 광주 전남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이 됐고요. 2021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해 개교했습니다.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 공대를 에너지밸리에 설립하겠습니다. 이 특별법 역시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법사위원장 시절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지금 한전이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만성적자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게 장관님 양심에 비춰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직 개교 2년 차인데 이제 문제가 많아서 다른 국공립대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네,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전공대 설립 자체가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실현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전공대에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한전공대는 지난해에 건물 딱 1개 동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정부 임기 내에 문을 열기 위해서 졸속 개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캠퍼스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올해 한전공대 예산 2,468억 원 가운데 절반이 공사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애물단지된 한전공대의 느낌표는 졸속 입법의 청구서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민주당은 여당 시절에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찬반이 뚜렷한 여러 법안들을 일방 처리를 해온 바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도 이런 사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법안이 또 다른 청구서가 되어서 날아올지, 이 나라 경제 살림의 측면에서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프로야구 기아가 에이스 양현종 선수를 앞세워 연패 탈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두산이 홈런으로 이를 저지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양현종의 송곳 같은 제구력에 두산 타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두산도 알칸타라의 역투에 힘입어 팽팽한 영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4회 말 이유찬의 안타로 앞서 나간 두산은 6회 말 3점을 추가하며 4대 0으로 달아났습니다. 7회 초 한 점을 따라붙은 기아. 베테랑 최영우의 방망이가 시원하게 돌아가며 극적인 3점 홈런으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8회 말 이번엔 두산의 베테랑 양의지가 부드러운 스윙으로 2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두산은 기분 좋은 3연승을 달렸고 기아는 5연패에 빠졌습니다. 1회 초 렉스와 전준우의 적시타로 기선을 잡은 롯데. 4회에 2점을 더 추가하며 달아납니다. 롯데 스트레일리는 6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KT는 9회 말에 추격전을 펼쳤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딴 범실로 1회에만 3점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한 LG. 3회에 2점을 더 내주며 패색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LG에는 홈런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안방만인 박동원이 있었습니다. 4회 박동원의 시즌 9호 2점 홈런으로 추격에 나선 LG는 7회 오지환의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LG 박동원은 9회 초, 이번에는 시원한 2타점 2루타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NC는 1회 초 박건우, 권희동의 2루타와 패디의 호투에 힘입어 키움을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강 설해섬에서는 유채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노랗게 넘실대는 꽃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가까운 한강에서 꽃놀이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나들이 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월요일은 내일은 서울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고 화요일에는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늘 밤까지 영동 남부와 남부 내륙, 영남 동해안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청주와 대전 28도, 광주, 대구 29도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한 주간 내륙에는 비 소식 없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제주에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